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 현금이 딱 200억 달러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전부 다 국가 GDP의 한 50%까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GDP의 23%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3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100%를 넘었었다.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고 신용평가 기간만 2개 떨어뜨리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97년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네. 마치 국제금융 위기는 반복되는 겁니다. 지난주가 외교 슈퍼위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었고 또 부산에서는 30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온 한 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외교에서 지정학적으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국 측과 중국 측과 각각 협상한 내용들이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잘 보셨죠? 예, 저는 잘 봤습니다. 아마 이제 뭐 일간에서는 뭐 성공적이다, 뭐 또 야당에서는 부정적이다, 뭐 미국에 퍼주겠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이렇게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미 통상 협상도 잘 마무리됐고 아페크 회의가 잘 끝나서 저는 뭐 기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쁘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한 3가지, 4가지 정도 들어주신다면 기쁘다라고 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2,000억 달러로 좀 줄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핵 잠수함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비대칭 전력에서 굉장히 약소국이었는데 일단 핵 잠수함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이런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나라 현재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2,000억 달러로 줄어들면서 좀 안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쉬운 것은 이제 미국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이 통화 스와프를 해줬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600억 달러 한미 통화 스와프, 일본과 7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있었는데 양국과 통화 스와프는 하지 못하고 이번엔 대신에 이제 중국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해줬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아쉬운 점은 통화 스와프 부분에서 조금 미국이 응하지 않은 부분은 좀 섭섭하다는 말씀이셨고 전반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가운데에 다자간 정상회담도 많이 열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또 일본이 새로운 총리가 와서 맺었던 어떤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보면 일본과 한국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0%가 미국, 6%가 일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33%, 미국의 20%, 일본과 6%를 합치면 한 60%가 중국, 미국, 일본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협약에는 빠져버렸죠. 각각 한국, 중국, 일본과 각각 개별 협상만 하고는 다자 협약은 빠졌고 본인이 이렇게 WTO라든지 다자 무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장 슈퍼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개별 협상 위주로만 하겠다 이렇게 됐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이제 5,500억 달러를 미국과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1조 3천억 달러나 가지고 있고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국입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은 통화 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되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인데 우리나라는 통화 스왑을 해주지도 않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화가 국제금융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0.1%밖에 안 되고 세계 한 40위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미국과 통상 협상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1,420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네. 아마 환율은 아마 이런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1,500원도 할 것이다. 올 연말 내년에는 1,500원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제조업은 강하지만 이렇게 금융을 육성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4% 확률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84%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1970년도에 200원에서부터 이제 환율이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해서 2025년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합치면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환율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학에서 매일 일간으로 이제 분석해서 데이터를 해보니까 이 기울기가 84%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이런 환율의 상승 추세는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계학에서 이제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이 이제 확률이 84%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현금이 딱 200억 달러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보유고 중에 95%가 미국의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미 미국에 다 간접 투자로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 투자로 바꿔달라. 우리가 간접 투자는 장기 투자이고 시간이 짧은 단기간의 투자지만 직접 투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작년에 가장 미국에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미 간의 무역 협상 말씀도 간단히 주셨지만 사실은 시작을 제가 뭐로부터 하고 싶었냐면 미중 정상회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30일 날 부산에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에이펙 회담을 왔다기보다도 마치 이 30일 날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로 마치고 잠깐 참여했다가 떠나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팽팽한 줄당기기 싸움, 휘토류 대 관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대중 교수? 저는 이제 양국 다 이제 화해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도 본인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30% 정도만 시행이 됐습니다. 네. 70% 정도는 다시 이제 폐기가 됐고 2기 때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휘토류를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휘토류를 만드는 데는 워낙에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광석을 채굴해서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오는 휘토류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과 공급의 독점적인 게 바로 중국이고 이 최고의 무기다. 미국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중국이 금지하겠다든지 막았다가 이렇게 뭐 서로 145%, 135% 고관세를 부여했다가 이제 30% 정도로만 낮추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예. 내년 4월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방문하고 또 시진핑도 이제 다시 미국을 방문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런 고관세를 부여하게 되면 지금 뭐 멕시코와 캐나다가 우방국인데 35% 관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네. 결론은 미국의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많이 뭐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다 15%로 낮춰졌고 중국도 30% 낮춰졌습니다. 저는 이번 2기 때도 트럼프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계속 밀고 갈 수는 없다. 한 30% 정도는 본인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중국의 140%가 넘는 고관세를 부여한다면 네. 역시 또 미국에도 고물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세하고 물가 말씀을 주셔서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대해서 일단 연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서 정확한 경제 통계는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월스트저널에서 나온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드리면 아마 이번 할리데이 시즌 때 관세로 인해 가지고 전자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을 살 돈이 가게당 한 $180 정도 부담이 더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서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휘토리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대만 문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대만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침공해보면 알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데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하는 관세라든지 또 압박하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힘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미중 관계가 결국은 4월 달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두 양대 강국이 원하는 게 뭘까요? 속내가 뭘까?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휘토리 싸움도 좋고 무역 싸움도 다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자간 무역 협상 트럼프는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게 무역인가? 무역의 파워를 놓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더 본질적인 숨겨놓은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대중 교수께서 평소에 한번 이 건네와 속내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미국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요구 조건은 뭐고 중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점 있으신지. 25년간 중국이 WTO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무역 흑자가 제가 쉽게 해보니까 한 4천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중국은 미국에 수출만 하고 수입을 하지 않더라. 4천조 원이 넘는 무역 흑자만 남기면서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만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렇게 수조 원씩 우리나라 원화로 한 3경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매년 재정 적자가 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역 흑자만 1위가 바로 중국입니다. 국가 GDP의 70%를 미국은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역 적자에 있어서는 중국이 너무 과도하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물건도 좀 많이 사달라.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의 불균형,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 의존도가 20%라고 말씀을 하셔서 홍콩 포함한 중국 본토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33%. 그렇지만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라고 하는 게 매년 발표되는 게 보면 500억 달러, 350억 달러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때리는 것보다 중국을 때려야지. 왜 우리 보고는 3,500억 달러 내놓으라 그러면서 4천조 원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돈 한 푼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작년 말 통계로 보면 우리가 1,000조를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하고 우리가 900조를 수입했는데 작년에 무역 흑자 100조입니다. 이제 100조 중에 무역 흑자 85조 다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역 흑자의 대부분을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매년 무역 흑자가 나는 80조 중에 이제 한 30조 정도는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로 이제 바꾸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대로 할 말을 못 하고 이제 농산물만 좀 더 많이 수입을 해라 이렇게 이제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한 것은 아마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을 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라는 그 얘기일 것이고 또 안보와 이 동북아가 워낙 각축전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군함이라든지 이런 걸 도저히 부탁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 군함이라든지 선박이 세계 1등입니다. 바로 대한민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매년 무역 흑자가 80조씩 났다 보니까 우리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에 직접 투자 좀 해라. 저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그 문제는 계속해서 숙제로 좀 남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양국 간의 양해서라든지 양해각서라든지 또는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많은 싱크탱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같은데 중국은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미국은 마치 쇠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 쇠퇴의 모습 가운데에 전통적인 동맹 외교라든지 동맹 협력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다 스스로. 이 지점을 아주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또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동맹 외교를 가져가야 될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만 두들겨 패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EU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고 결국 중국에게 어떤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것이 뭐 제일 큰 우려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아페크 회의 최종 선언에서 미국은 빠져버렸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개별 협상에만 하고 전체 다자 협약에도 빠져버렸고 뭐 각각 그렇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나라하고 협의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우방국들이 더 많은 미국에 무역 흑자를 남겼다.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한국이다. 이렇게 어떻게 우방국들에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우방국들만 돈만 더 남기고 이렇게 미국을 더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무역 흑자가 1위가 중국이고 멕시코고 뭐 베트남, 한국, 일본 이런 순으로이고 전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80조 정도 무역 흑자가 났지만 오히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일본 이런 순대로 이제 무역 흑자를 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나프타가 체결돼 있었지만 예. 기존에 없었던 그 관세를 35%나 올려놨고 이 나라들도 이제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보호무역이 되고 교역을 더 축소하게 될 때 우리는 반대로가 돼야 된다. 우리는 더 많은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RCEP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TPP는 아직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은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RCEP을 통해서 관세가 거의 무관세로 지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나가고 교역을 축소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반대로 더 많은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 28%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우리 무역 의존도 한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계 2위이고 독일이 1등입니다. 독일은 80%, 우리가 2위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보호무역주의 나갈 때 우리는 교역을 확대하고 더 많은 나라와 FTA와 다자 협약을 통해서 시장을 넓혀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좀 더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환율이 84%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1,500원 아니면 1,600원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울기 자체가 84%이기 때문에 지금 1,430원, 2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율 기울기 자체는 계속 우상향이다. 전 세계 교역 시장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 한 70% 정도 됩니다. 네. 유로화가 한 20%가 되고 그다음에 위안화, 파운드와 엔화 이 5개 나라에만 기축통화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원화 자체는 국제금융에서 결제율이 세계 40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이 국제금융이 워낙에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무역 의존도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았을까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97년도 IMF 위기도 일본과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따라오게 되니까 한국에 대한 단기 채권을 팔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가 뭐 세계 10위의 강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만은요, 외환 보유고가 6천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GDP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한 7천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대만은 국가 GDP의 80%, 서비스는 120%, 홍콩 서비스가 다 120%가 넘는 외환 보유를 비축해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전부 다 국가 GDP의 한 50%까지 외환 보유를 비축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은 GDP의 23%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외환 보유 비축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적절한 외환 보유고를 9,200억 달러라고 이미 제안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도 외환 보유를 비축하지 않았고 내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왜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를 비축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외환 보유를 비축하려면 외국한 평형 채권을 발행해서 그 이자를 물어야 되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외환 보유를 비축해서 이자 지급을 많이 하느냐. 그래서 본인들도 4,200억 달러가 충분하다고 해서 이제 비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가 10번째 났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 위기 중입니다. 네. 파키스탄, 스리랑카, 베네수엘라는 이미 수년 전에 파산했고요. 네. 이와 같이 국제금융 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금융위기가 다시 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왜 97년도 나라가 망했느냐. 이 경제학자의 책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정말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한 1조 달러까지 외환보유고 비축해야 됩니다. 이게 외국한 평형 채권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우리가 97년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네. 저는 항상 아르헨티나를 본다면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과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고 언제든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도전한다든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 채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국가 신용 등급만 한 2단계 떨어뜨리면 우리나라 위기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디스나 S&P 이런 세계 신용평가 기업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이런 신용평가 기관만 2개 떨어뜨리면 위기가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내년에 50%가 됩니다. 네. 2029년에 60% 올랐습니다. IMF 기준으로 국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에서 60%를 넘어서게 되면 외환위기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국가가 갚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13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100%를 넘었었다.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는 현재 50%지만 지금 프랑스가 113%의 국가 부채율로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재 상황도 녹록지 않고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고 예산을 크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 내년에 8.7% 늘어납니다. 네. 물가는 2% 늘어나고 최저임금 2.9%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국가 재정만 8.7% 늘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예산 아껴 쓰고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한 2% 정도 물가 수준 정도로만 재정을 확장해야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확대 재정을 했다가 파산한 국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 김대중 교수께서 채권 시장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축통화 지위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 쪽 입장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업 쪽에 한번 입장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정의선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많은 빚을 졌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던데 기업 측면에서도 25% 관세를 맞아야 될 걸 10% 깎아주면서 우리가 200억 달러를 매년 10년 동안 줘야 된다는 부담은 국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앞으로 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결국 제조업 분야가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다면 국내 제조업은 공동화 현상, 현대기아차가 떠나면 관련 협력업체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빈 껍데기만 남는 건가? 아니면 진짜 알짜는 여기 남겨두고 빈 껍데기만 보낼 건가?
그런 문제를 기업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로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나간 게 2배 정도 많습니다. 그 전에는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간접 투자고 네.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하는 건 직접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행은 외국 대주주고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0%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현재 21%인데요. 네. 15%까지 낮춰주겠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조업 1위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미국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네. 전 세계가 와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전 세계에 공장을 지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 사항이고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공장을 지어라는 겁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 취업률 현재 45%입니다. 절반도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애들이 취업된 애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원래 30조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고 네. 삼성전자는 현재 6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이 내년에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니까 현지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현재 현대자동차 미국의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작년에 도요타가 미국에 판 자동차가 한 650만 대, 현대자동차가 팔았는 게 한 560만 대,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그 투표 순위가 도요타보다 이겼습니다. 작년 말에 인기 순위에서. 네. 같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수출 많이 하는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위입니다. 네. 바로 자동차가 가장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 바로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이제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고 있고 이와 같이 미국에 직접 투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한국에 지어야 될 공장이 미국에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위기지만 또 반대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3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요점은 정부가 미국 수준으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것이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1년간 유예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 주한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 한국에 이런 노란봉투법, 전 세계에도 없는 이런 노란봉투법이 된다면 우리가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고용 인력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죠. 우리의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예.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기업을 옥죄는 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우리가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계속 한국의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균 정도로는 만들어주자. 세계 평균 법인세 21%고요. 우리가 현재 26%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1% 올리는 법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추면서 전체 근로자 20%를 다국적 기업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2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은 3만 6천 달러거든요. 유럽에 본부로 두고 있는 애플, 아마존 모든 본사가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렇게 계속 세금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복지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정액하기보다는 우리가 생산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정부가 선회를 해야 되고 세계 평균 정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저희 부탁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에 의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이 1978년 시장 개방을 하고 두 자릿수 경제 발전을 할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 공을 뜯어먹을 수 있었으면, 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뉴욕 맨하탄 같은 도시를 한 서너 개는 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이 상해나 뭐 수많은 도시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물론 뭐 중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자국 산업 보호를 했겠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 쪽에서는 한중 관계의 복원이다, 이게 하나의 핵심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잘못된 게 있었습니까? 복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저는 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진출했을 때 당시에 14억 인구를 보고 우리가 진출해야 된다 했는데 중국에 진출했던 신세계, 롯데, 현대자동차 다 망했습니다. 지금 신세계와 롯데는 완전 철수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5개 공장을 지었는데 90% 문 닫았습니다. 중국에 진출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1,000억 정도 투자했는데 돈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권, 사용료만 한 50년 정도 사용해라 이렇게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와 롯데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이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불확실하다. 아마 이제 우리의 좋은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 더 이상 진출하려 하지 않겠죠. 중국을 보면은 세밀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국을 보면 편협하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밀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미 간의 마스가 협약을 맺으니까 곧바로 하나필리스를 제재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두고 있었구나. 세밀하고 좋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나? 라고 하는 그 편협함, 대국답지 못한,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핵잠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발에만에 핵잠을 하나 갖다 놓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해안에 갖다 놓으면 블라디보스톡도 위험할 거고요. 어떻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핵잠 건조라든지 미국과의 우리의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 협력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진전되면 중국에서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겁니다. 네. 저는 아마 이제 핵잠을 얘기했던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0년간 우리의 수건 사업이었다. 원자력 재처리가 아직 우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핵 연료에 대해서만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또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경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된다.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했을 때 오히려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방위 산업이 지금 100조 원 정도 수주고가 되어 있고요. 네.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수주고 금액으로는. 이와 같이 저는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평화 산업이 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전쟁을 예방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 핵 잠수함을 했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원자력에 대한 재처리도 일본 수준 정도는 좀 해달라. 지금 우리가 방사능 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 수준 정도로 원자력 재처리에 대한 거라든지 핵 잠수함은 우리가 먼저 좀 잘 됐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 전체 예산 내년에 730조인데요. 이 가운데 예산의 10%가 방위비입니다. 약 한 70조 원 정도 된다. 저는 앞으로 정부가 이 방위비를 3.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GDP의 3.5%인데 현재 2.3%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5%까지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이 우리가 방위 산업을 육성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경제를 아무리 잘해서 부를 쌓아본들 때강도가 들어와서 다 뺏어가 버리면 뭐 할 말이 없는 건데 이번에 국가 대 그런 협약도 중요하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는 샘 알트만 오픈 AI 회장이 왔다 갔고 또 에이펙 기간 동안에는 젠슨 황도 다녀가면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한 개에 4만에서 5만 달러 하는 GPU를
무려 20만 개나 내줄 용의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갑자기 안 주려고 하던 20만 개를 갖다가 우리에게 준다 그러면 우리가 쓸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다 쓸 거고 젠슨 왕이 의도했던 20만 개를 준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서 26만 개 받기로 했는데 블랙웰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당. 미국의 아마존과 메타가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50만 개씩 지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50만 개가 필요하다. 테슬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6만 개를 지금 현재 가져가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쪽입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와 함께 엔비디아의 필수적인 HBM 반도체,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를 80%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고 메모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에 막 80에서 70%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황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국내에 이렇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우리가 AI 국가로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다.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AI 국가 세계 3위 목표거든요. 저는 이와 같이 젠슨 황에서 받은 26만 개의 GPU가 주요한 기업에 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국가와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효율화가 빠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 현재 전 세계 38개국 중에 34위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가 AI를 도입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또 근로자의 경직성을 좀 벗어나서 탄력성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말 기업을 우대하는 나라 또 이렇게 AI 국가가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는 목표 설정과 함께 기업과 가게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